지금으로부터 380여 년 전 병자년 겨울, 얼어붙은 압록강을 건너 12만의 청나라 대군이 조선의 땅을 짓밟았습니다. 청태종 홍타이지가 이끄는 이 침략군은 정말 거대했습니다. 조선의 인조 임금은 경악했습니다. 서울을 버리고 남한산성으로 도망쳤으나 불과 45일 만에 결국 항복하고야 말았습니다. 그것도 가장 수치스러운 방식으로 말입니다. 1637년 1월 30일 삼전도라는 곳에서 인조는 청태종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니, 무릎을 꿇은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9번이나 머리를 땅에 부딪혔습니다. 조선의 국왕이 말입니다. 이 장면을 기록한 실록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상이 삼전도에 나아가 단을 향하여 3번 절하고 9번 머리를 조아리는 예를 행하였다. 이것이 바로 우리 역사에서 삼전도의 굴욕이라고 부르는 사건입니다. 이 굴욕은 단순한 군사적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조선의 사대부들에게 이것은 전적으로 정신세계를 송두리째 뒤흔드는 사건이었습니다. 조선이 스스로를 자랑스러워하던 문명, 유교의 도덕 질서가 무너지는 것을 목격한 것입니다. 그런데 청나라는 이 굴욕의 대가로 무언가를 요구했습니다. 바로 사람입니다. 볼모, 즉 질로 잡아갈 인질 말입니다. 청의 요구에 따라 소현세자와 그의 동생 복림대군 2호가 심양으로 끌려갔습니다. 당시 복림대군의 나이는 겨우 18세였습니다. 이 나이의 왕자를 이민족의 도시로 인질로 보내야 했던 조선 조정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 뒤 8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흥미롭게도 형과 동생이 같은 곳에 있으면서도 전혀 다른 것을 보았습니다. 형 소현세자는 청의 화려한 문물에 매료되었습니다. 그는 예수의 신부 아담샬과 가까워져 서양의 학문을 탐구했고 청나라 체제의 합리성을 받아들이려고 했습니다. 새로운 세계를 보는 눈을 뜬 것입니다. 반면 동생 복림대군은 전혀 다르게 보았습니다. 그는 청의 화려함 따위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가 본 것은 무엇일까요? 조선의 굴욕입니다. 심양의 노예 거리에 끌려온 수십만의 조선 백성들입니다. 그들이 청의 신분제 아래에서 가장 낮은 신분으로 팔려다니는 모습입니다. 포로, 노예, 그리고 죽음. 이것이 복림대군이 8년 동안 매일 본 것입니다. 심양에서 본 것들은 복림대군의 가슴에 깊게 새겨졌습니다. 청나라의 군사력도 보았습니다. 기마전술, 화포운용, 그리고 팔기군이라는 강력한 군제. 적을 이기려면 먼저 적을 알아야 한다는 전술적 깨달음도 얻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분노입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타오르는 반드시 복수하겠다는 불꽃 말입니다. 훗날 효종이 되어 왕위에 오른 복림대군은 신하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일찍이 심양에 있을 때 우리 백성들이 청인에게 끌려가 노예가 된 모습을 보았노라. 그 서름을 어찌 잊을 수 있겠는가. 이것은 단순한 개인의 분노가 아닙니다. 한 나라의 군주로서 백성의 고통을 잊지 않겠다는 다짐입니다. 8년의 볼모 생활을 마치고 1645년 귀국한 복림대군. 그 8년은 결코 낭비된 세월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굴욕이었지만 동시에 단련이었습니다. 그것은 원한이었지만 동시에 결의였습니다. 심양의 거리에서 본 청의 강함, 조선 백성들의 비참함, 그리고 반드시 되갚아야 한다는 사명감. 이 모든 것이 그의 영혼에 각인되어 있었습니다. 28세의 복림대군으로 귀국한 그는 이제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10세의 소년으로 가서 18세의 남자로 돌아온 그는 심양에서 본 모든 것을 기억했습니다. 그것이 그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4년 뒤 이 기억을 가진 남자가 조선의 왕이 될 것입니다. 1645년 2월 소현세자가 8년간의 심양 볼모 생활을 마치고 드디어 조선의 땅을 밟았습니다. 국경을 넘는 순간
그는 아마도 가슴이 철렁했을 것입니다. 8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아버지 인조도 더 늙었고, 계모들은 새로워졌고, 신하들도 바뀌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현세자는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왕세자였으니까요. 그로부터 불과 70일 뒤인 4월 26일, 소현세자는 죽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의관이 침수를 놓았고, 그 다음 날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공식적인 사인은 학질, 즉 말라리아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죽음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실록의 기록을 보면 놀라울 정도로 구체적입니다. 온몸이 검은 빛이었고 이목구비의 7구멍에서 모두 피가 흘러나왔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말라리아의 증상일까요? 지금도 많은 역사학자들이 이 질문을 제기합니다. 혹시 독살일까요? 그렇다면 누가 했을까요? 인조? 아니면 조정의 누군가?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소현세자가 매우 의심스럽게 죽었다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그 의심의 중심에는 하나의 질문이 있습니다. 소현세자가 누구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심양의 8년 동안 소현세자는 아담샬이라는 예수의 신부와 친해졌습니다. 그를 통해 서양의 과학과 철학을 배웠습니다. 청나라의 문물도 보았고 그것들이 조선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소현세자는 개혁가였던 것입니다. 성리학의 완벽함을 의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조선의 지배층은 서울로 돌아온 그를 어떤 눈으로 봤을까요? 소현세자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장남이 왕위를 이어야 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한국 왕위 계승의 역사를 보면 적자 최우선의 원칙이 있었습니다. 세자의 아들이면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어떤 저항도 없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인조는 놀라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손자가 아닌 차남 복림대군을 새로운 왕세자로 책봉한 것입니다. 인조는 이렇게 정당화했습니다. 소현세자의 아들들은 아직 너무 어리고 복림대군은 이미 성인이며 심양에서 고생한 경험이 있으니 나라가 어려운 시절을 헤쳐나가기에 적합하다. 그럴듯합니다. 하지만 뒤에는 다른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소현세자의 아내인 강빈이 문제였습니다. 그녀는 청나라 문물을 받아들이는데 매우 적극적이었고 소현세자의 개혁적 성향을 지지했습니다. 하지만 성리학 전통을 절대시하던 인조와 조정의 눈에는 그것이 배반처럼 보였습니다. 마침내 강빈은 사사당했습니다. 아이를 낳을 수 없게 하는 형벌을 받은 것입니다. 소현세자의 세 아들은 제주도로 유배를 보내졌고 그중 둘은 유배지에서 죽었습니다. 이 사건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조선의 보수 세력이 자신들의 이념적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 왕실의 계승 원칙까지 무시했다는 뜻입니다. 소현세자와 강빈은 개혁가였습니다. 그리고 개혁가는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4년 뒤 1649년 인조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복림대군이 조선의 제17대 국왕 효종으로 즉위했습니다. 그의 나이는 30세였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망명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왕위가 어떤 성질의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효종은 형의 자리를 빼앗은 것입니다. 아니, 형이 죽었으므로 엄밀하게 말하면 형의 자식들의 자리를 빼앗은 것입니다. 그것이 정당했을까요? 당시 사람들도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것이 나중에 예속 논쟁이 되어 조선 정치를 뒤흔들게 될 씨앗이 되었습니다. 효종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는지 보면 흥미롭습니다. 그것은 척화신의 복권이었습니다. 척화신이란 누구일까요? 병자호란 당시 청과의 화의를 반대했던 신하들입니다. 항전을 주장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처벌을 받았었습니다. 효종은 그들을 모두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병자년의 치욕은 내 평생의 한이라. 반드시 이를 씻고자 하노라. 이 말 속에는 모든 것이 들어 있습니다. 심양에서 본 백성들의 고통, 청나라의 군사력, 조선의 굴욕, 그리고 복수의 결의. 효종은 단순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보수 세력의 실책으로 왕이 된 남자였습니다. 형의 비극 위에서 왕이 된 남자였습니다. 그 무게를 지고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북벌의 꿈을 꾸고 그것을 현실로 만들려 하는 것이었습니다. 1649년 효종이 왕위에 오르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은 척화신의 복권이었습니다. 척화신이란 누구일까요? 병자호란 당시 청과의 화의를 반대했던 신하들입니다. 항전을 주장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항복을 하지 않으려고 했던 사람들이었고 그 때문에 인조시대에는 불운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효종은 그들을 모두 불러들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개인적 친선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선언입니다. 효종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병자년의 치욕은 내 평생의 한이라. 반드시 이를 씻고자 하노라. 이 말 속에 담긴 의지를 느껴봅시다. 그것은 복수심입니다. 하지만 단순한 개인의 분노가 아닙니다. 국가적 수치를 씻어야 한다는 민족의식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북벌론이 단순한 복수심에서 시작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조선은 스스로를 소중하라고 부르며 중화 문명의 정통 계승자로 여겼습니다. 명나라 황제는 임진왜란 때 우리를 도와준 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청나라가 명을 멸망시켰습니다. 1644년의 일입니다. 오랑캐가 중원을 빼앗은 것입니다. 조선의 사대부들이 본 것은 문명의 붕괴였습니다. 따라서 북벌론은 조선의 의무라고 생각했습니다. 조선이 명을 대신하여 중화 문명을 지켜야 하고 청의 오랑캐 지배를 무너뜨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도덕적 당위였습니다. 사상적 의무였습니다. 그리고 효종은 이 명분의 가장 열정적인 신봉자였습니다. 효종의 북벌론을 이념적으로 받쳐준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대유학자 우암 송시열입니다. 송시열은 효종의 심양 시절부터 잘 알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성리학의 거장이자 동시에 정치가였습니다. 송시열이 제시한 명분은 강력했습니다. 그것은 불공대천이라는 말로 표현됩니다. 하늘과 같이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즉, 청나라와는 결코 함께할 수 없다는 선언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군사적 주장이 아니라 유학적 도덕론입니다. 조선의 양반 사대부들이 모두 공감할 수 있는 논리였습니다. 송시열의 이론 덕분에 북벌론은 단순한 일시적 감정이 아니라 국가 이념이 되었습니다. 청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마음이 정치 지도층의 공식적 이념으로 승격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강력했는지는 이후 조선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효종의 북벌론이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단순한 구호로 그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는 실질적인 군사력 강화를 추진했습니다. 효종이 도착한 순간부터 조선의 군부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먼저 수도 방위의 핵심 부대인 어영청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즉위 초 2만 명 규모로 확대되었습니다. 동시에 훈련도감이라는 정예상비군의 무기와 훈련 체계가 완전히 개혁되었습니다. 조총과 화포 같은 화약 무기의 생산이 대폭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효종은 이완이라는 뛰어난 무관을 어영대장에 임명하여 실전 중심의 훈련을 주도하게 했습니다. 실록의 기록을 보면 효종 자신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이 일에 임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임금의 뜻이 항상 북벌에 있어 매일 새벽에 일어나 무신들과 활을 쏘고 말을 달렸다. 10년 동안 단 하루도 이 뜻을 잊은 적이 없었다. 30대 중반의 나이에 매일 새벽에 일어나 말을 타고 활을 쏜다는 것은 개인의 체력뿐만 아니라 얼마나 큰 신념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1654년과
1658년 조선 역사에서 가장 역설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나선정벌입니다. 나선은 러시아를 뜻하는 당시 용어였습니다. 청나라가 러시아 세력의 침략을 받고 있었을 때 청은 조선의 조총 부대의 파병을 요청했습니다. 생각해 봅시다. 조선은 청을 정벌하겠다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벌하겠다는 나라를 도와야 하는 상황이 생긴 것입니다. 이것은 얼마나 치욕스러웠을까요? 하지만 효종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왜일까요? 아마도 그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지금은 힘이 없다. 하지만 언젠가는 1차 나선정벌은 1654년에 일어났습니다. 변급이라는 장수가 조총병 100여 명을 이끌고 흑룡강 일대로 나아갔습니다. 조선의 조총병들은 뛰어난 실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러시아군을 격퇴하는데 큰 공을 세웠습니다. 4년 뒤인 1658년 2차 나선정벌이 일어났습니다. 이번에는 신류가 조총병 260명을 이끌고 나아갔습니다. 조선의 조총병들은 적의 함선을 격파하고 러시아군에게 큰 타격을 입혔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이 전투들은 효종의 군비 증강이 실제로 효과가 있었음을 증명했습니다. 조선의 조총부대는 실전에서 뛰어난 성과를 올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조선이 여전히 강대국이라는 증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북벌은 이루어지지 못했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청의 국력입니다. 효종이 왕위에 있던 시기, 청은 점점 더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강희제 시대의 청은 강성을 극도로 뽐내고 있었습니다. 조선의 군사력으로는 도저히 상대가 될 수 없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재정입니다. 군비 증강은 막대한 돈을 요구합니다. 병자호란 이후 조선의 경제는 피폐해졌습니다. 백성들은 아직도 고통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무한정 군사 비용을 쏟아붓기는 불가능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신하들의 소극성입니다. 흥미롭게도 송시열 같은 서인 신하들도 북벌을 이념적으로는 지지했지만 실제로는 신중론을 폈습니다. 역사학자들은 이렇게 분석합니다. 효종 자신도 북벌이 실현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하지만 그것이 목표가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북벌론은 대외 정책이자 동시에 국내 정치의 구심점이었습니다. 반청 감정을 결집하고 군신의 기강을 세우는 이념적 상징이었던 것입니다. 효종의 북벌론이 얼마나 강력했는지는 그의 일상에서 드러납니다. 실록의 기록을 보면 임금의 뜻이 항상 북벌에 있어 매일 새벽에 일어나 무신들과 활을 쏘고 말을 달렸다. 10년 동안 단 하루도 이 뜻을 잊은 적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개인의 취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국가적 신념의 표현입니다. 하지만 북벌과 함께 효종이 집중한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백성의 고통입니다. 심양에서 본 조선 백성들의 비참함은 그의 마음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왕이 된 후 이들을 돕기 위해 구체적인 개혁에 나섰습니다. 그것이 바로 대동법의 확대입니다. 대동법이 무엇인지 잘 이해해야 효종의 업적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기존 제도에서는 각 지역이 그 지역의 특산물로 세금을 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고을이 생산하는 명사포, 즉 유명한 천이 있으면 그것으로 세금을 내는 시기였습니다. 문제는 중간에 있었습니다. 박납이라는 악습이 바로 그것입니다. 힘 있는 양반들이 지역의 특산물을 대신 납부하겠다고 나선 후 실제로는 그 값을 수십 배로 받아 챙기는 것입니다. 실록의 기록을 보면 너무나 구체적입니다. 아무개 고을에서 쌀 한 섬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을 박납인들은 10섬, 20섬을 받아 납부하였다고 했습니다. 백성들은 실제 가치의 20배 이상을 부담해야 했던 것입니다. 효종은 이 악습을 없애기 위해 대동법을 확대했습니다. 모든 지역이 특산물 대신 쌀로 세금을 내는 것으로 통일한 것입니다.
1651년에는 충청도로, 1658년에는 전라도로 확대했습니다. 김육이라는 신하의 건의를 적극 수용한 결과였습니다. 이 개혁의 의미를 생각해 봅시다. 이것은 단순한 세제 개혁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백성을 보호하는 국가의 책임을 실현한 것입니다. 대동법의 확대는 상품 경제의 발달을 촉진했습니다. 새로운 상인 계층인 공인이 등장했고, 조선 후기 경제 구조가 크게 변하게 되었습니다. 역사학자들은 이것을 조선 후기 가장 중요한 민생 개혁의 하나로 평가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효종이 북벌을 외치면서도 서양 문물을 적극 수용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순처럼 보이지만 실은 매우 현실적인 선택이었습니다. 먼저 시얼력이라는 서양식 역법을 도입했습니다. 청나라를 통해 전래된 이 역법은 기존의 역법보다 훨씬 정확했습니다. 농업과 행정에 매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좀 더 흥미로운 사례는 하멜입니다. 1653년 네덜란드인 하멜 일행이 배를 타고 제주도에 표착했습니다. 당시 조선은 외부와의 접촉을 극도로 제한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효종은 이 네덜란드인들을 억류하면서도 그들에게서 조총 기술을 비롯한 서양의 지식을 흡수하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효종은 명분과 현실을 구분할 수 있는 군주였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청에 대한 저항의 명분으로 북벌을 외쳤지만 현실적으로는 국력을 강화하기 위해 모든 것을 받아들이려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실용성을 중시하는 태도였습니다. 1659년 5월, 효종은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종기를 치료하려다 침술 사고가 났다고 했습니다. 향년 41세, 재위는 정확히 10년이었습니다. 너무나 짧았습니다. 그런데 효종이 죽은 직후 전혀 예상 밖의 정치 폭풍이 불어닥쳤습니다. 바로 기해 예송입니다. 예송이란 예법 논쟁이라는 뜻입니다. 논쟁의 주제는 간단했습니다. 효종의 어머니인 자이대비 조씨가 상복을 얼마나 입어야 하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인인 송시열의 입장은 효종은 둘째 아들이므로 어머니는 1년복을 입어야 한다. 남인인 윤선도와 허목의 입장은 효종은 왕위를 계승했으므로 장자와 같이 취급되어야 하고 어머니는 3년복을 입어야 한다. 겉으로는 예법 논쟁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깊은 의미를 봅시다. 이것은 효종의 왕위 계승의 정통성을 묻는 것입니다. 효종은 정통 적장자인가? 아니면 형을 대신한 차남인가? 이 질문이 바로 기해 예송의 핵심이었습니다. 이 논쟁은 효종 이후 몇십 년을 지속했습니다. 숙종대까지 이어지며 서인과 남인의 당쟁을 극도로 격화시켰습니다. 의도하지 않게 효종의 왕위는 조선 정치사에서 가장 큰 분쟁의 씨앗이 되어버렸습니다. 효종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역사학자들의 의견이 나뉩니다. 긍정적 평가로 효종은 민족적 자존심을 지키려 했던 군주입니다. 대동법 확대라는 실질적 민생 개혁을 이뤘습니다. 비록 북벌은 실현하지 못했으나 그 의지 자체가 조선 사대부의 정체성을 결집시켰습니다. 삼전도의 굴욕 이후 조선의 사기를 높인 군주였던 것입니다. 반대로 부정적 평가는 북벌은 실현 불가능한 몽상이었다는 것입니다. 청의 국력은 너무 강했고 조선의 경제는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북벌론이 군비의 막대한 자원을 낭비하게 했습니다. 훗날 실학자들은 북벌론 대신 북학, 즉 청의 선진 문물을 배우자는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두 평가 모두 맞을지도 모릅니다. 효종은 불가능한 꿈을 꿨습니다. 하지만 그 꿈의 과정에서 백성을 생각했습니다. 심양에서 본 노예의 모습, 그 서름을 잊지 않았습니다. 10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그는 군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습니다. 매일 새벽에 일어나 칼을 갈고
백성의 삶을 개혁했습니다. 그것이 효종이 남긴 유산입니다. 그리고 그 유산은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묻습니다. 굴욕 앞에서 어떻게 존엄을 지킬 것인가?